매주 화요일 날 마켓 비하인드는 IM증권 이영훈 이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뉴욕 시장은 사실 관세 얘기 나와서 오늘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올랐고 또 내용을 보니까 US 스틸이 4.7%, 뉴코가 5.6% 확실히 철강주들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좀 장이 좀 이렇게 상승하고 이게 참 뉴욕 시장은 그냥 이래저래 좋네요. 이제 좋은 점을 자꾸 부각을 해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고, 또 지금 또 미국은 어쨌든 지금 빅테크의 나라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거 보면은 빅테크 주식들 특히 이제 그 AI 투자와 관련돼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예.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이 다 강했었는데 엔비디아도 2.8%나 올랐네요. 이게 지금 올라간 이유가 그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유럽의 AI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1,080억 유로 정도 규모의 이제 투자 얘기가 있었고 또 중국에 있는 업체들 홍하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뭐 폭스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온다. TSMC는 지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이던스 하단은 맞을 것 같다 1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들, 팔란티어라든지 오라클 뭐 이런 쪽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지수 상승폭 대비로 봤을 땐 전반적으로 그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던. 글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미국 이제 빅테크나 이제 이런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딥시크 충격은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 뭐 이렇게 봐도 되나요? 지금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헤지 펀드들이 그 쇼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다시 이제 롱으로 전환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봐가지고 그래요? 다시 좀 방향을 강세 쪽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3%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발표됐던 필라델피아 쪽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4%까지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죠. 놀랬었는데 이제 그게 또 진정이 된 측면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디는 4%, 어디는 3% 이렇게 나오면 참 이게 물론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그렇게 이제 이게 좀 확산되고 퍼지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너무 수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좀 약간 좀 불안스럽네요. 국내 시장 얘기로 좀 가보면 결국 이제 이 트럼프 또 이 상호관세 얘기 나오는데 상호관세 외에 또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하겠다 이 내용들. 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계속 우리 시장에는 좀 지수는 사실 어제 오후장에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좀 회복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계속 부담은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장에 이제 그 관세 철강업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과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1기 때도 그 요구를 받았을 때 쿼터제를 자발적으로 그렇죠. 도입을 하면서 이제 그걸 피해 나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 일괄적으로 또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장에 우리나라 이제 철강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향을 받고 충격을 받는 분위기고요.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유로존 쪽에서는 또 거기에 또 강한 반발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뭐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은 사실 미국 내 철강 회사들도 그렇게 여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미국에서 소유되는 철강제 수요가 지금 그냥 보기만 해도 데이터 센터 건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전력 인프라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그 LA 뭐 산불 이후에 또 이제 재건 이슈도 나올 거고. 그런 거 감안해 봤을 때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그 미국 내 철강업체들이 또 그렇게 고부가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이게 지금 그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살짝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뭐 또 약간 엄포용으로 던져놓고 또 협상용으로 써먹겠다 이런 의도일 수도 있다. 받아내기 위한 또 다른 어떤 방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 이사님 말씀하신 딱 그 포인트가 결국은 어제 우리 시장에서 뭔가 밑에 담겨 있는 어떤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전장에는 좀 약세로 출발했다가 좀 빠지다가 반등 슬금슬금해서 결국 오후장에는 뭐 코스피도 거의 뭐 보합까지 올라갔고 코스닥은 오히려 0.9%까지 올라가고 결국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 뒷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힘이 결국은 이 관세 이슈 같은 경우는 에이 또 엄포용일 거야 뭐 또 협상하자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직은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없고 여태까지 그렇죠. 이제
약간은 좀 협상용이면서 굉장히 세게 블러핑해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협의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좀 강해 보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철강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자체 수요를 가지고는 지금 미국 내 어떤 자체 공급을 가지고는 미국 내 수요를 다 커버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나머지 국가에다가 일괄적으로 그걸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건 또다시 인플레 촉발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어떤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카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소비자들이 어쨌든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제로 현실화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여간 뭐 오늘은 의외로 중국 관련된 얘기는 좀 비교적 그렇게까지 부각되면서 나오지는 않은 거 보면 이 관세 이슈가 일기 때처럼 그렇게 뭐랄까 아주 큰 충격으로 시장에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일러 보이고요.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이제 민감한 이슈고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쪽과 이제 본격적인 협의를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눈에 띄게 막 그 질러놓고 난 다음에 협의하자 한다 해서 중국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순응할 리도 없을 거고.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응하는 방식은 이전 일기 때와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일단 트럼프가 10% 뭐 물론 멕시코하고 이제 캐나다 얘기도 했지만 10% 관세 던지고 중국이 15% 던지고 그 다음에 좀 트럼프가 다시 상호 관세하고 철강 25% 던졌고 그럼 이제 중국 차례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네요. 저는 이게 지금 상호 관세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봐서는 중국보다는 지금 유럽연합 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타깃이. 그러니까 중국을 건드릴 때 이게 중국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난관에 빠지게 되면 이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트럼프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할 가능성이 있고 우선적으로 두들겨 가지고 자기 말을 좀 많이 듣거나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쪽을 먼저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총리 방미해가지고 회담하고 뭐 이런 거 봐가지고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숨통을 틔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 유로존이 일단 가장 크니까 유로존을 건드릴 것 같고 지금 한국은 건드릴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안 건드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공백 기간이라서 안 건드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카운터 파트너가 없어서 그런가요 지금? 근데 우리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좀 많아요. 사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뭐 상호관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일기 때도 시도했다가 사실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접어섰던 이슈인데. 이번은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는 전부 적극찬성이거든요. 상호관세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과하는 관세만큼 우리도 부과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사실 미국이 제품을 잘 만드는 제품이 별로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덩치만 크고 사실 그 연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기가스 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조건을 만들어도 미국 차가 팔리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잘 안 팔리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관세는 똑같이 부과를 하는데 미국 차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대차가 월등히 좋은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덩치만 걷지 사실 그건 미국의 그 기름값이 싼 나라에서나 이제 통할 수 있는 그런 차인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적합하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 강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앞으로 사실은 이제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만만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멕시코, 캐나다였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알아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다 풀어놓고 갔고 그다음에 지금 이사님 말씀대로 이제 다음 타깃은 유럽연합은 어쨌든 나토라는 게 엮여 있다 보니 그 방위비라든가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에 큰 지역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한 약점을 갖고 있다라는 점 또 현재 전쟁이 또 진행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그럼 이제 중국인데 말씀 나온 김에 미국이 중국을 확 이렇게 때리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미국도 약점이 꽤 많이 있다라고 좀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중국은 좀 내성이 강한 편이죠. 경기도 되게 어려웠었고 그리고 또 이제
경기가 어려운 과정에서 특히 그런 국가에서 이제 잘 나타나는 것들은 그 자국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민족주의 같은 민족주의가 심하게 나타나고 하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그 경제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설정해 버리게 되면은 그 힘들어도 견디겠다는 이제 층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거꾸로 미국이 지금 어쨌든 자원 쪽에서는 중국보다는 확실히 뒤져 있는 건 맞으니까 그 히토리라든지 몇 개 이제 희귀금속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공급을 중단시켜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게 항상 이제 상시적으로 나오는 협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1차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먼저 화해 제스처를 던진 거 하나는 1기 때 약속했었던 농산물 구매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걸 사주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그거보단 조금 더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될 거고 또 한 가지 첨단 산업에 관련돼 있는 핵심 기술과 관련돼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국에다가 이제 못 넘어가게끔 차단하는 정책은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좀 뺏어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세법이 되게 복잡하군요. 복잡합니다.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 중국부터 치고 건드렸다가 중국에서 삐걱해 버렸을 경우에는 이게 사실 전부 미국의 힘에 지금 눌려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한쪽에서 삐걱거려 버리면은 이제 다른 쪽도 이렇게 만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은 좀 순차적으로 이제 건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세 전쟁 관련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모든 패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그럼 이제 중국하고의 그러니까 미중의 이 관세 전쟁을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일단 표면적인 거고 결국 이제 패권 전쟁이죠.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다시 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또 앞으로 진행될 건데 현재로서는 이 관세 전쟁도 아직 본격화된 거는 아니라고 기자님께서는 좀 보시고 계시다. 왠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결국은 또 불확실성이 하나 좀 크게 그냥 뒷목을 짓누르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 시장 내용 얘기를 좀 여러 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사님도 사실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시던 부분인데요. 이 관세 리스크 결국은 불거질 거다. 이 관세 리스크에서 좀 거리가 있는 좀 덜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들을 살펴봐야 될 거다. 나는 AI 소프트웨어나 로봇, 방산, 엔터, 바이오 이렇게 이제 본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사실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여기 뭐 큰 변동은 없으시죠? 네, 특별한 변동은 없고요. 이제 조선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조금 그 지금 현재 주가를 정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기 상승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그 말씀하셨고 그게 조금 부담을 좀 느끼는 구간인 것 같아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 정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과열권 들어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관세 이슈에서 자유로운 거는 그만 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만큼 지금 그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 많은 거래량을 지금 수반하고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그림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지금 올라가는 거에 또 흥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따라붙는 것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좀 뒤로 한 발 물러서셔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로봇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우리나라장처럼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종의 이번에 촉발된 것들은 이제 몇 가지 이슈가 붙었죠. CES에다가 그다음에 샘 올트먼 방안도 있었고요. 빅테크들도 있었고 뭐 국내 주요 대기업들 참여도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분출시켜 놓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그 기간 조정이 됐든 아니면 가격 조정이 됐든 좀 눌릴 때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주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언젠가 이제 조정에 뭐 들어가겠죠. 지금 사실은 과도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내려갈 때 뭐 어느 정도 눌림목이 이제 오겠죠. 이제 그때가 다시 이를테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한번 분출을 했으니까 이제는 당분간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매기가 이제 찾아오기 힘든 그런 업종이라고 봐야 됩니까? 종목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 전반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이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안으로. 근데 이번에 올라갔던 게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생각보다 좀
길게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모두가 다 올랐지만은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 있는 기업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실제 매출이라든지 어떤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최근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제품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까지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업데이트를 해 보시면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 있다. 다만 내년부터 상용화는 분명히 글로벌하게는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근데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것 같다는 정도까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마침 딱 자막에 나오네요. 철강 알루미늄 20번 동안 행정명령했다고. 다시 로봇으로 좀 넘어와서 그 지난번에도 한번 이사님이 그 중국에 있는 그 유니트리라는 로봇 회사 그네가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시면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이제 직접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돼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직접적으로 뛰어들겠다. 삼성전자가 뛰어들면 이제 아무래도 일반 웬만한 기업들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더 빨리 결과물을 내놓을 거라는 기대는 충분히 해볼 만하긴 한데 이게 그래도 노하우라는 것과 그다음에 축적된 뭔가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또 인력도 상당히 필요한 분야고 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중국의 이 로봇 업계라고 그래야 됩니까? 로봇 회사들과 이 경쟁력 부분을 그냥 뭐 액추에이터라든가 그냥 뭐 서버 모터라든가 이런 몇 가지 뭐 감속기나 이런 몇 가지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경쟁력을 이렇게 가져갈 만할 수 있을까 싶네요. 많이 뒤져 있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보여주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니트리 외에도 많은 한 8개 정도의 회사들이 구체화 시켜가지고 제품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파트너로서도 거기에 꽤 많은 중국 회사들이 올라왔을 정도가 된 반면에 국내 업체는 사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내 업체는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회사니까 어쨌든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없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많이 뒤져 있다는 게 현실이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말 그 정도의 노하우하고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냐를 갖다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 입장에서는 가전을 팔아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이제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전 판매의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마냥 불리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줘가면서 인수할 정도의 회사였다면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부분이 정말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산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결과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단정하고 예단하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로봇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검증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확 올랐기 때문에 이제 검증의 시간이 좀 들어가는 거군요. 그다음에 엔터주 얘기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뭐 어제 엔터주 올랐던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 만난 자리에서 뭐 한한령 해제 뭐 느낌의 뭐 그런 뭐 뉘앙스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또 이번에 10월이죠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열리는데 거기도 올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한한령이 해제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정말로 큰 수혜가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큰 수혜가 될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싶네요. 한한령 이전에 중국 시장이 그 엔터 회사 기획사들에서 차지하는 매출 포션이 2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안 좋았을 때가 4%까지 떨어졌었고요. 지금도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돌아선다고 했었을 때는 중국 시장의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수혜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기간 동안에 또 그만큼 많이 최근에 지금 중국이
2022년 말부터인가 그 공연이 본격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네. 그 대중공연 그 시장 자체가 지금 한 그 연간으로 봤을 때 한 200% 정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네,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업체나 또는 이제 유명 아이돌이 거기에 실제 공연을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볼 수 있는 부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이제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내한을 해가지고 뭐 앨범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 쪽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는 사실 제일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중국하고 미국을 봤을 땐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우방국가지만은 그 전에 그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중국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잖아요. 어쨌든 옆에 있으면서. 네,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스탠스가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또 등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다가도 화해 제스처를 어쨌든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게 곧 에이펙 정상회담 참여와 관련된 이슈가 나온 거고, 네. 그게 이제 한한령 이슈까지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나왔던 건데 그 블랙핑크의 제니가 그 중국 팬들한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인사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공연이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더그라운드 가수들 그 공연 같은 경우도 풀어주던 거를 막았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다시 이제 오히려 그쪽에서 그 해줄 수 있느냐라는 의뢰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봐가지고는 서서히 이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하면 이번에는 한번 풀릴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듣던 중에 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주가 그럼 수준이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용훈 이사가 저렇게 얘기를 저렇게까지 칭찬을 하면 좀 생각을 좀 가져 보실 것 같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이 이제 이를테면 뭐 들어갈 만한 시점이 되느냐 주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셔요? 현재 가격이 저는 연말 주가 기준으로 놓고 보라고 그러면 아직은 더 올라갈 놈이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오름폭이 있고요. 그렇죠. SM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열권까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가격이 좀 눌리고 조정을 받을 때 기회를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올해 그 포트폴리오 상으로 엔터 업종은 가지고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인데 그 말씀은 연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1년 내내 가져갈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주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게 거군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사실 많이 좁혀주셨습니다. 지금 방산 조선 얘기하셨고 로봇도 연간으로 지금 이제 과일권이긴 한데 이 로봇도 계속해서 좀 봐 가셔야 될 업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좀 업종이 좀 좁혀지니까요. 잘 여러분들께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용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